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흑산도 주인공 누굽니까? 주인공 누구야? 미경아, 주인공 누구야? 북수리. 복수리. 맞죠? 우와. 자, 뭐라고? 북수리 아니에요? 오, 복수리. 북수리네? 헐. 나 처음 알았다. 나 이때까지 복수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북수리, 오케이, 북수리. 자, 그러면 북수리가 주인공입니다. 자, 북수리가 주인공인데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작가가 말하고 싶은 말을 알려면 이 소설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앞부분이야, 중간 부분이야, 뒷부분이야? 어디를 봐야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북수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북수리가 어떤 결정짓는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주제가 될 거야. 북수리는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어요? 얘기해주세요. 육지로 안 가요. 육지로 안 가요. 그래서 섬에 남아요. 섬에 남아요. 섬에 남아서 그래서 그러면 자, 섬에 남았다는 건 북수리는 결국 뭐가 됐다는 거야? 육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다? 섬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낙네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아낙네들은 누구를 포함한 아낙네들인 거야? 북수리를 포함한 아낙네들인 거야.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섬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섬이야. 섬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맞죠? 자, 북수리가 누구랑 썸 타고 있었어? 북수리 누구랑 썸 타고 있었어? 용마구랑 썸 타고 있었습니다. 맞죠? 용마구랑 썸 타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 이제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까지 막 갔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북수리 마음속에 뭐야? 용마구랑 결혼해야지. 언젠간 하게 되겠지. 라는 마음속에 막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용마구가 뭐 타고 나갑니까? 배 타고 나갑니다. 섬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드라마 중에서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봤어요? 안 봤나? 본 사람 손. 한 명 봤어? 두 명 봤어? 안 봤어요? 그럼 얘기 안 되겠네. 이제 폭삭소가수다가 그 제주도 사람들 이야기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섬 사람들 입장에서 대체로 할 수 있는 산업은 뭐밖에 없을까요? 어업밖에 없습니다. 맞죠? 어업밖에 없어서요. 바다로 나가서 바닷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바닷일을 해야 돼요. 자, 바닷일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을 동반하고 있을까요? 배 타고 나서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바닷일을 하는데 바닷일은 항상 뭘 수반하고 있을까요?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 배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 그럼 어떻게 돼? 배 뒤집히지. 죽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건 항상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 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로 나가는 바다로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항상 기도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북수리는 아낙네요. 이 섬에 사는 아낙네겠지. 자, 그리고 대체로 바닷일을 나가는 사람은 어떤 성별? 대체로 남성들. 그때 당시니까 옛날이잖아. 맞죠? 옛날에는 남성들이 주로 이제 바닷일 하러 나갔겠지. 맞죠? 자, 그러면 항상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 존재를 북수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용바우가 돌아왔어? 못 돌아왔어? 못 돌아온 거야. 맞죠? 자, 용바우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북수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용바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젠간 살아서 돌아올지 몰라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해요. 또 북수리의 꿈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육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수리의 꿈은 항상 뭐였어요? 바다를 건너가서 육지로 나가서
육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맨날 누구 앞에서 합니까? 용바오 앞에서 합니다. 썸 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도 좋아하고 있으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해? 나 육지 나가서 육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육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용바오 들으라는 듯이. 맞죠? 자, 그런데 결국은 북수리가 선택하는 삶이 바로 뭐인 거야? 이 섬사람의 삶인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섬에 남아서 살고 있는 아낙네들의 삶의 애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잃은? 바다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섬 사람들의 삶의 애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이 소설입니다.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떠올랐어야 돼? 북수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육지 사람이랑 결혼해서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꽁냥꽁냥 조금씩 마음이 피어나고 있어? 용바오랑 몸이 피어나는 사랑이 피어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사랑이 피어나고 있는데, 자, 용바오는 바닷일 나갔다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수리는 뭐해? 용바오를 좀 기다려요. 기다리지만 결국은 북수리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 맞죠? 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배 타고 나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못 돌아와? 거의 못 돌아와요. 자, 여러분들 왜 이거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1930년, 40년대, 50년대가 배경이란 말이야. 옛날에는요. 결혼해서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고향에 잘 못 돌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그 고향이 섬이야. 그러면 더 못 돌아오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고향을 완전히 떠나서 육지로 나가서 살게 되는 삶을 늘 동경해 왔단 말이야. 늘 동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경한 대로 갔어, 안 갔어? 안 갔거든. 왜? 나는 태어나기를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 섬사람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섬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섬에 남아서 누구를 기다려? 용바오를 기다리는 거야. 이해되죠? 용바오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지만 평생 뭐 하면서 살까 북수리는? 용바오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그 소설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요. 어떤 학생들이 용바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 소설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까막바위에서 북수리의 눈앞에는 고래등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 용바오가 가로막고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용바오가 나타난 거야? 진짜 찾아온 거야? 아니잖아. 진짜 찾아온 게 아니라 용바오가 어떻게 된 거야? 머릿속에 생각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시집 가야지, 육지 사람한테 시집 가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 누가 밟힌 거야? 용바오가 밟힌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용바오를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의 꿀대를 파고 솟구치는 가래침 소리가 목덜미를 잡았대요. 다음, 용왕당과 나루터와 갯벌이 머릿속에 비좁게 감돌았습니다. 그람은 시집도 안 가고 큰애기로 늙으라제. 용바오의 황소 같은 목소리가 어깨축지를 붙잡았대요. 이게 진짜 용바오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그건 아니지. 생각난 겁니다. 맞죠? 자, 그 생각난 용바오의 목소리가 자신을 이렇게 붙잡은 거죠. 자, 그래서 뱃마에 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까막바위로 가까워 왔고요. 북수리는 갑자기 마을 쪽으로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시집가다 갑자기. 자, 용바오가 내일 틀림없이 연락선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거야. 기다리는 걸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까맣게 아낙네들은 그리다가 목마르고. 자, 여기에 지금 북수리 얘기하다가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까맣게 아낙네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수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까맣게 아낙네들은 이 말입니다. 맞죠? 자, 북수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까맣게 아낙네들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뭐 하면서 사는 거야? 바다와 더불어 삽니다. 자,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존재가 참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 왜 그런데요? 이 바다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삶의 근간입니다.
삶의 뿌리야. 왜 그러냐면 바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다에서 난 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다는 또 무시무시한 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바다이기도 합니다. 섬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뭐랑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 바다랑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섬사람들의 삶의 애환이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독서 봅시다. 독서 꺼내주세요. 독서 노는 18페이지. 자, 쌤이 그 독서 비문학 지문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형의 지문이 바로 어떤 지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생소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 여기서도 이제 생소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관점인데, 자, 어떤 생소한 개념이 있고요. 그 개념을 뭐 해줍니까? 정의해줍니다. 정의해주는데 그 정의된 내용이 상세할까요? 추상적일까요? 상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추상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추상적인 그 글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뭐 해야 돼? 구체화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물어보는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도 이해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주는 지문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려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다 튕겨내면 안 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대요.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흔히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예측하며 읽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학교 국어 단원에 있죠. 자, 예측하며 읽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예술은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며. 그럼 밑에는 흔한 거 얘기할까요? 흔히의 그 반대되는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할까요? 밑에는 당연히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말은 뭐야? 그게 아닌 게 밑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게 아닌 예술은 뭔데? 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지. 맞죠? 자, 한번 읽어보자면,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흔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바로 뭔데? 요거죠. 현대예술에서는 뭘 쓴다고? 고상함이 없는 일상적 소재를 사용한다고. 이게 뭐야? 현대예술의 특징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왜?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대예술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 현대예술의 특징이겠지. 이해되죠? 자, 그럼 현대예술의 특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일상적 소재를 사용한다. 다음 두 번째,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는 걸로도 현대예술을 많이 예술로 활용한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뭐래요? 아방가르드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아방가르드는 뭐로 연결하면 돼요? 아방가르드의 특징 첫 번째 뭔데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한다. 두 번째 특징 뭔데요?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방가르드가 꼭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야. 아방가르드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흐름이나 태도를 말하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방가르드 이꼴 뭐야? 얘네 두 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용어로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통념이 뭔데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전통 같은 거야. 그러니까 통념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생각 정도로 보면 돼요. 전통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그 통념에 뭐 한다고? 저항한다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아방가르드의 특징 페이지 찾았어? 자, 아방가르드의 특징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거랍니다. 자, 볼게요.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답니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자, 끊어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뭐냐 중학교 2학년 사회 했다, 그쵸? 기억납니까? 물어봐도 되나? 중학교 2학년 사회. 그니까 내가 그 말하는 거야. 세계사. 맞죠? 중학교 2학년 사회는 세계사잖아. 여러분들 그 세계사 공부는 중학교 2학년으로 끝입니다. 고등학교 때 안 해요. 통합사회 때 하려나? 통합사회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하네. 그 여러분들 배우는 그 저기 뭐냐 중학교 2학년까지 배웠던 그 세계사가 내가 배웠을 때도 딱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가 마지막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도 세계사 상식은 저기 뭐냐 중학교 2학년 때가 마지막 교육이야.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시대를 좀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봉건주의가 있던 사회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역사 A 손 드세요. 이제 사회 A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봉건주의가 있던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A예요. 그래, 소연이한테 물어봤잖아. 소연아, 무슨 사회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뭐라고? 봉건사회지. 내가 봉건사회 말고 또 다른 말로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시대 순서로 나눈다면, 연도별로 나눈다면 대략적으로 연도는 아니긴 하지만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시기를 나눈 거잖아. 봉건주의가 있던 사회는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사회입니까? 무슨 시대?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맞죠? 그러면 중세 이후는 뭔데? 고대. 그 다음에 뭐야? 중세죠. 이거는 여러분들 비문학 내용이랑 1도 상관없어요. 1도 상관없이 이 정도 상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건 이용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까지 배웠는지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상식은 다 이용해야 돼요. 알겠죠? 자, 고대, 중세, 그 다음 뭔데요? 근대, 그 다음 현대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세, 근대, 현대 순이란 말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대 이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근대 이전까지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술은 다 서양 예술이겠죠. 아방가르드도 서양 말이니까. 자, 그러면 서양 예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중세시대 서양 예술의 특징 뭔데요? 어떤 특징이 강해요?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양식 두 가지 혹시 기억납니까? 로코코, 바로크 안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 고딕 양식 배웠네. 고딕만 배웠어 혹시?
로코코, 바로크, 그다음에 뭐 성당의 스탠드 글라스 막 있고 배웠잖아. 자 봅시다. 중세예요. 그 스탠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던 그림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스탠드 글라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윤아. 성당에 그려진 스탠드 글라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성경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회는요, 왕이 힘이 셌어? 교황이 힘이 셌어? 교황이 힘이 셌어. 혹시 다 까먹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왕보다 교황이 힘이 셌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대체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다 배운 거잖아. 그 정도 상식 이용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줄 그냥 공짜야. 다 아는 얘긴데. 맞잖아. 자, 다시 볼게요. 근대 이전이라며. 그러면 어느 시대야?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에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종교, 신이야. 맞죠? 종교랑 신이 제일 중요해요. 중소 시대. 맞죠?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왔잖아. 몇십 년 동안 십자군 전쟁. 맞죠? 종교가 제일 중요했던 시대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해. 연결됩니까?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야. 자,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해.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예술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종교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예술을 독자적으로 인정 안 해줬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당연한 거야. 따지고 보면. 왜? 종교가 제일 중요했던 시대니까. 넘어가 볼게요.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술가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 왜? 종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성직자가 되게 높은 직책이었잖아. 맞죠? 자,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 근대의 예술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근대에 무슨 주의가 생겨나게 됩니까? 근대에 생겨난 주의. 일단 자, 잘 보세요. 근데 중세가 끝나고 나서 중세가 끝날 무렵에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무슨 뭐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르네상스다. 그쵸? 르네상스는 무엇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맞죠? 자,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뻗어나가다가 이제는 무슨 주의까지 넘어가게 돼요? 사람들을 일깨우자. 뭐야?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자. 나연아 뭐야? 무슨 주의야? 그 혹시 시험 치면 다 까먹어요? 소연아, 혹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좀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고통스러운데 난 계속 질문할 거야. 왜? 알아야지. 뭘 어떻게 보다 올라가요? 이 세상에 지성이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완전 깜깜 무지랭이 사람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일깨운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계몽이라고 하죠. 계몽. 들어봤어? 계몽주의 할 때 계몽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일깨운다 이 말이야. 왜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이제 인간 중심 세상으로 바뀌었거든.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연결해 볼게요. 근대 예술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신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아는 거야 말고 여러분들 다 알았었던 거야. 알겠죠? 다시 기억을 떠올려. 알았었던 거야. 자, 근대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흐름 생각해 볼게요. 중세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이었어? 아니었어. 왜 그런데? 신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근대는 뭐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그래서 예술이 무엇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어? 개인 예술만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맞죠? 자,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술품들이 생겨나게 돼요. 무슨 시대? 르네상스 시대. 맞죠? 사회교과서에서 몇 개 그림 봤을걸? 맞죠? 자, 다음.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어느 시대까지?
근대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끊으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근대예술의 특징이 되는 거야. 근대예술의 특징. 자, 근대예술의 특징 정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예술의 특징 첫 번째,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하는 이 창작자를 바탕으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 다음, 근데 한계점이 있었어. 어떤 한계점이 있었어?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야? 근대예술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연결해서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미술의 기준이겠죠. 아름다움의 기준이겠죠. 아름다움의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당대. 그럼 이 당대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 당대는 그때 시대 이 말이잖아. 당시의 시대. 그게 당대잖아. 당시의 시대. 그럼 그 당시의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또 근대를 말하는 거겠네. 맞죠? 자, 그러니까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근대의 미학적 기준은, 근대 시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킨 건 좋아. 근데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뭐가 되어버렸어? 종속되어 버렸어. 전통과 관습 밑으로 가가지고 전통을 따르는 예술이 되어버렸어. 새로움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아방가르드는 전통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읽었잖아. 아방가르드는 전통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전통 다 깨부수는 게 아방가르드야. 맞죠? 자, 그러면 아방가르드 예술은 요 근대 예술이랑 똑같을까 다를까? 완전 다르겠지.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은 어떤 시대 예술인 거야? 현대 예술이 되는 거야. 현대 예술. 아까 현대 예술이란 말이 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무엇을?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탄생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전통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야.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아방가르드의 예술의 자율성이잖아. 맞죠? 아방가르드의 예술의 자율성에는 뭐가 빠져 있어? 뭐가 추가되어 있어? 전통을 따르지 않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볼 때. 맞죠? 자, 다음 연결해 볼게요.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아까 나왔던 말 반복이네.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말 반복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방가르드 예술가는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것도 아까 나왔던 말이네. 맞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작품을 난해하게 만드는 거야. 왜? 전통 깨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 난 그렇게 안 그려. 청개구리 거야. 그래서 이런 유행이 만들어졌어. 그럼 뭐야? 난 이거 안 따라. 이제 이렇게 할래.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또한 변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를 창작에 활용하거나 이것도 아까 1문단에 나왔던 말이네. 반복.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데?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나와 있네.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야? 깨고 싶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뭘 사용한다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한다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고 싶었어요. 가 되겠지. 그렇죠? 자,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어?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했으니까.
글 안에서 계속 맥락 파악하는 거야. 자,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라고 되어 있네. 자, 지금 봅시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생각도 바로 뭐야? 전통적 생각인 거야. 전통적 생각. 아니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게 누구의 관점? 아방가르드의 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전통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서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했답니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왜? 너무 혁신적이니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습니다. 자, 주류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 이게 이제 주류 예술이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점점 아방가르드가 어떻게 된 거야? 주류 예술로 편입이 된 거야. 주류 예술로 인기를 얻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뒤에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역으로 밑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기역 밑줄 그어져 있으면 뒤에 뭐 물어보냐면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절한 거 찾으라고 보통 물어볼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텐데, 자,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주류 예술로 편입됐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말이겠죠. 자,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 또 다른 말로 뭔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곧 뭐가 될까요? 좀만 지나면 뭐가 될까요? 전통과 관습이 될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주류 예술로 편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변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변화가 뭔데? 아방가르드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방가르드의 본질이 뭔데? 아까 몇 가지 계속 찾았는데 아방가르드의 본질이 뭡니까? 쉽게 전통을 따르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아방가르드는 원래 본질이 전통을 파괴하는 거야. 근데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가 뭘 만들고 있어? 전통을 만들어버리고 있네. 그러면 본질이 상실되어 버리죠. 맞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 말이겠지. 자, 그래서 아방가르드의 본질 이러면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추상적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통을 파괴하는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아방가르드 운동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게 됩니다. 지들이 전통이 되어버렸으니까. 맞죠?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대요. 자,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운동은 그때로 끝났어. 왜? 이미 이제 주류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뒷세대들의 영향을 많이 끼쳤답니다. 까지가 가지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지문 내용 한번 볼게요. 나지문.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글에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을 받은 뭐가 나온다? 예술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은 예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데? 여기 적혀있네. 비디오 아트. 아,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 나는 이제 알 수 있어. 비디오 아트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해야 되는 건 뭘까요? 비디오 아트는 어떤 전통을 깼을까가 머릿속에 의문으로 남아야 돼요. 그게 뒤에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자, 연결해 볼게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예요. 이게 지금 비디오 아트의 정의다, 그쵸? 비디오 아트의 정의. 자, 이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어?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는 문화가 있었어. 위상이 흔들리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뭐야? 비디오 아트인 거야.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대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TV 보는데 TV가 상호작용하는 거야? 아니지. 일방향으로 나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맞죠? 자,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매체가 바로 뭡니까? 텔레비전이죠. 맞죠? 댓글도 못 남기잖아, 텔레비전은. 맞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문화가 변했어. 어떤 문화가 변했어? 뭐가 생겼어?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생겼어. 자, 그러면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바탕으로 원래 영상이라고 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동영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만들 수 있었어? 방송국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가정용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누구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집집마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맞죠? 집집마다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자, 원래 대중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그때 텔레비전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생겨났어요? 가정용 카메라가 생겨났더니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어? 수용만 하고 있던 대중들이 뭘 만들 수 있게 됐습니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맞죠? 자,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고? 저항이 드러나네? 아방가르드랑 비디오 아트랑 비슷한 점 묶어볼까? 뭐가 드러나? 저항이 드러나. 기존 가치에 대한, 기존 전통에 대한 저항이 드러나. 자, 지금 비디오 아트는 어떤 저항?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이 드러난대요. 자, 다음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좀 많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대요. 자, 비디오 영상은, 자, 지금 봅시다. 여기에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며. 맞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문단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비디오 영상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디오가 무엇인지 정의 내려줄 겁니다. 각각 뭐 하면 돼? 정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눠서.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비디오 영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은요,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한대요.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실험적 이미지, 실험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야, 사용 안 했던 이미지야? 안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뭐야? 새로운 거 추구하는 거네. 이거 이해돼요? 실험적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실험적 이미지는. 맞죠? 자, 다음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두 글자로 뭐랑 연결해 볼래?
저항이랑 연결해 볼래? 그러면 뭐랑 또 연결돼요? 아방가르드랑 또 연결되네 비디오 아트가. 맞죠? 자,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뭐라고 한다? 비디오 영상이라고 한대요. 다음 뭐냐?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서 제작한 설치물을 말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서 제작한 설치물 자체를 뭐라고 한다? 설치 비디오라고 한대요. 혹시 우리나라 이 비디오 아트로 유명했던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아티스트? 누구야? 혹시 압니까? 어렸을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백남준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뭐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 자, 설치 비디오는 텔레비전의 일방적 소통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뭐 했다?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대요. 자, 그 다음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답니다. 자,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여 변하도록 만든 것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설치 비디오에서 어떤 영상이 틀어져 나와. 그럼 그 영상은 실제 텔레비전 영상이야? 아니면 왜곡된 영상이야? 왜곡된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데? 나와 있네요.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준다며. 맞죠? 자, 그러면 이 설치 비디오에 나오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겠어? 변형된 영상이겠지. 변형된 이미지. 지직지직거리는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대요. 자, 그럼 여기에 말하는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 얘를 아까 나왔던 말 두 글자랑 똑같은 말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가 지문에서 나왔던 통념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방가르드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겠네. 자, 벗어나서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 작품은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우연이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변화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대요. 이는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히 감상자에서 예술작품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가 지문과 나 지문을 통해서 비디오 아트와 이 아방가르드 예술의 공통점, 이 교집합들을 좀 찾아가는 게 이 가나 지문 읽기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할 개념 두 가지가 바로 뭔데? 아방가르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비디오 아트에 대한 개념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글을 끌고 나가는 유형에 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방가르드, 비디오 아트 이거 말고 딴 얘기 안 나왔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앞에 정의된 개념을 내가 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 앞부분에서 아방가르드가 전통을 파괴한다는 정보를 얻었잖아. 이 정의된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 이 글 끝까지 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좀 끝까지 기억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해? 밑에다 적어. 적으면서 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면 느낄 건데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좀 정리하면서 보고 싶은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아 글을 읽어봤더니 이거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네. 아 글을 읽어봤더니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네. 이걸 여러 번 많이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글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될까요? 아! 아방가르드는 전통에 저항하는 운동이야 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새겨놓든 적어놓든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자, 숙제. 아까 같이 읽었던 비디오 아트 숙제고요. 오늘이 12월, 아니 1월이구나. 1월 오늘 며칠이야? 3일 숙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 이번 숙제는 4회 부분입니다. 4회 부분. 자, 미성년자 여기서부터 해서요. 손실보상 청구권 특성과 관련 이론까지 요 세 개 1월 3일 숙제입니다. 선생님 저 숙제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더 하고 싶어요. 그냥 뒤에 거 더 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그 다음번에 또 숙제로 나갈 거거든. 그럼 문제 다 했으면 뭐예요? 뒤에 거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애보다 먼저 끝났는데요. 그럼 뭐 하면 돼?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자료도 더 나눠줄 겁니다. 알겠죠? 더 하고 싶은 사람 뒤에 더 해도 돼요. 근데 못해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오늘 문학도 쌤이 숙제 내줬습니다. 시 2개랑 소설 하나 있었다. 그쵸? 시 2개, 소설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3개 숙제입니다. 그 다음 미안합니다. 숙제 하나 더 있어요. 문학 좀 펼쳐주세요. 자, 요거 국민사랑 독선 파악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숙제입니다. 근데 얘는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멘토 시간에 설명 듣고 주세요. 자,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 멘토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너 오늘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요 앞에 목록 보고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맨 앞에 목록 있으니까 또 목록 보고 이제 체크하는데 설명 듣기 해가지고 이제 설명 듣고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해설자. 자, 체크 다 된 학생들은 짐 싸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자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 어차피 학원 올 때 연습실 안 되고 여기 보면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이랑 집에서 듣지 않는 거 같고 학원에 도착해서 고생했어. 쌤이 얘기해줬다. 이 숙제는요 멘토 주중에 멘토 시간에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쓰면 돼요. 어차피 멘토 시간 할 거니까. 고생했어.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좀 미뤄놨다 나중에 해도